지난 16일 긴급 보도된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인도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인 라다크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맨손 격투를 벌였고 결국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소식인데요. 이 지역은 예로부터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을 이어왔으며 1962년에는 전쟁까지 치를 정도로 민감한 접경 지역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년 크고 작은 싸움이 꾸준히 일어나던 곳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양국에서 외교군사 채널을 가동하여 어느 정도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병사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양국 간의 전쟁이 발생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된 것이죠. 중국에서는 라다크 인근 지역에 1만여 명의 보병 그리고 장갑차와 포병 부대를 배치하였으며 인도 역시 3개 보병 사단을 전진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인도의 네티즌들은 인도가 중국에 대항하여 인도 최강의 포병 전력인 바지라를 배치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바지라는 바로 한국산 자주포 K9 천둥입니다. 한국산 자주포 K9은 다양한 기후와 지형이 존재하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사막에서 설원까지 웬만한 작전 환경에서는 전부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만능 자주포입니다. 때문에 2001년 이후 한국의 K9은 지역 불문 세계 각지에 수출되어 현재까지 572대가 수출된 상태이고 이것은 2001년 이후의 전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48%를 차지하는 수치이죠. 터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 수출됐는데 핀란드에서는 이것을 인도받은 후 시민들 앞에서 자주포 행진 행사를 할 정도로 만족한 모습을 보였으며 노르웨이에서는 K9이 설원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훌륭하게 작동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연합 자주포 사격 훈련 때에는 한국의 K9과 미국의 M109 A6 팔라딘이 함께 기동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 K9이 보여준 드리프트 능력은 당시 훈련에 참관했던 미군의 지휘관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한국군의 자주포 전력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얼마나 빠르게 발사하는지 대단히 감명받았다. 오늘 이렇게 뛰어난 전력과 훈련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다 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이 영상은 옆나라 일본에게도 건너가 일본의 밀덕들이 한국의 군사력에 열등감을 폭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전차보다 낮은 중량을 지닌 일본의 전차는 훨씬 낮은 속도로 드리프트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궤도가 빠져버리는 황당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동훈련 때마다 정비차가 달려와 전차를 수리하고 견인해 가는 것을 보는 게 연례 행사나 다름없게 됐죠. 애초에 전쟁이 발생했을 시 전차는 맨 앞으로 나가 적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이 우선 임무입니다. 그에 반해 자주포는 전진하는 부대를 후방에서 포사격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 임무인데요. 이러한 역할을 감안할 때 전차는 자주포보다 훨씬 좋은 기동성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차가 한국의 자주포보다 못한 기동성을 보여주니 일본의 밀덕 네티즌들은 열등감을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자주포에 크게 감명받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 정부는 지난 2017년 한국의 방산업체 한화디펜스로부터 K9 100문을 수입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초도 물량 10문은 한국에서 바로 생산하여 인도에 직송하고 나머지 90문은 인도가 한화디펜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계약이었죠. 그래서 2018년 말에는 인도가 한국으로부터 10문의 K9을 성공적으로 인도받아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즉시 배치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이때 당시 중국으로부터 SH-1 155mm, 미국으로부터는 M109A5형 중고자주포를 대량으로 들여와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서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산 M109A5형 자주포는 중고이기도 했고 이미 한국의 K9에게 비빌 수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기에 사실상 이 지역은 중국산 SH-1 vs 한국산 K9의 대결 구도를 띠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중국산 SH-1의 경우 세계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 지역에서의 접전을 통해 중국산 무기가 한국산 무기를 압도하길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실제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M109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파키스탄은 SH-1을 36문이나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운용하던 단 10문의 K9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죠. 이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국제 SH-1의 경우 장거리 사격의 정확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자동화와 조작의 편의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제 K9은 특유의 기동성, 두꺼운 기갑, 높은 타격 정확도, 최대 사거리 40km라는 스펙으로 파키스탄을 압도해냈죠. 목표물을 탐지한 지 단 15초 만에 3발을 연사하여 반격해내는 K9의 전투력 역시 인도군이 파키스탄군을 제압하는데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러한 K9의 위용에 감명받은 인도에서는 K9에게 킹콩이라는 별명을 붙여가며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역시 K9의 나머지 물량 90문을 올해 11월까지 천천히 도입하기로 했던 당초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41문의 K9을 지난 3월 추가 배치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39문 역시 기존의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도록 공장을 밤낮 없이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싸움에 중국 역시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중국의 SH-1이 한국의 K9을 압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대로 대항할 여지도 없이 패배해버렸으니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중국은 파키스탄에게 SH-1보다 훨씬 좋은 성능의 SH-15 155mm 236문을 수출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의 입장에서는 인도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니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텐데요. 중국은 자국의 방송에서 중국의 신형 자주포인 SH-15을 도입한 파키스탄은 이제 한국의 K9을 배치한 인도를 압도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SH-15의 사거리는 K9보다 10km 이상 길고 초장거리 포탄을 사용한다면 100km까지도 타격이 가능하기에 K9을 장거리전에서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만든 경제적인 SH-15 155mm 자주포를 도입함으로써 파키스탄은 인도를 제압하겠다는 목표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SH-15의 사거리가 K9보다 10km 이상 긴 50km에 다다른다는 것은 특별한 탄약을 사용했을 때에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통 탄약을 사용할 때에는 K9 사거리의 절반인 20km밖에 되지 않죠. 게다가 K9은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독일의 펜자하우비츠 2000 자주포와 비교해서도 성능이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을 정도로 가성비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은 단지 국방 예산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한국으로부터는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외교적인 여건도 되지 않기에 그들로서는 별 수 없이 그나마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무기가 좋다며 무작정 우기고 있기에 이를 접한 세계의 네티즌들은 꿈을 안 개구리라며 중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전달해드렸던 것처럼 만약 인도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분쟁이 더욱 격화되어 인도군이 새로 생산해내는 K9을 이곳에 배치하게 된다면 중국이 한국산 K9의 화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중국이 한국의 뜨거운 맛을 보는 것도 이제 머지않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소식에 대한 인도 네티즌과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 난 인도가 K9을 구입해서 너무 행복해. 이제 우리는 카슈미르에서 엄청난 화력을 가질 거야. 인도는 한국을 사랑해. 신의 가호가 있기를. K9은 장거리 싸움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무기지. 파키스탄이란 중국, 이제 어쩌냐? 역시 삼성 갤럭시의 기술력을 지닌 한국답구나. K9으로 중국을 박살내버리자. 웬일로 우리 군대가 멀쩡한 무기를 갖게 됐지? 그동안 판치던 방산 비리는 어떻게 된 거야? 공장에서 생산하는 동안 한국한테 감시라도 당한 거야? 중국에서 아무리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K9을 폄하하려고 해도 당시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면 단지 K9이 압도적 성능을 갖고 있었던 것만 재확인될 뿐이죠. K9을 수입해가고 있는 국가들도 다 알고 사가는 겁니다. 근데 모든 확인은 명중도가 가장 중요한데 잘 맞지도 않는 명중도 주제에 단지 사거리 하나 더 길다고 자랑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건 그냥 포탄 멀리 날리기 놀이죠. 독일 자주포라면 모를까, 중국 무기랑은 비교하면 안 되죠. 이미 세계에서도 독일 것 다음으로 강력하다고 인정됐는데. 군사 무기는 화력 성능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조금만 수틀리면 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돌변할 줄 알고 무기를 수입할까요? 무기 샀다가 AS 안 되면 바로 고물직행인데 말이죠. 중국산도 신뢰가 안 가지만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신뢰도 제로입니다. 중국 접경지 국가에는 K9 필수입니다. 반중국 연합을 구성해서 지구와 인류의 평화를 지킵시다. K9이 진짜 가성비 갑이죠. 단거리 미사일에 맞먹는 40km 수준의 사거리에 활강탄까지 장착하면 100km까지 가능하니까요.
이게 인도 내에서도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 내에서 생산하는 무기 중에서 최초로 생산 계획대로 생산된 무기이죠. 이전까지는 인도 내에서 방산 비리가 너무 심각해서 생산 계획만 수립하면 수십 년 이상 생산 지연되고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퀄리티가 개판이 되기 일쑤였는데 한국으로부터 전수받은 K9은 처음으로 정상적인 기능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 최근 최고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이 선수에 대해서 재미있고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가던 만화방, 추억의 장소죠. 저도 친구들과 함께 만화방에서 무협 만화를 보고 짜장면과 라면을 시켜 먹으면서 밤을 지새우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아직도 눈에 선하여 아주 가끔 퓨전 만화 카페가 아닌 몇 남지 않은 구식의 만화방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세상은 많이 바뀌었죠. 오늘날의 만화 시장은 종이로 된 만화책보다 웹툰이 차지하는 시장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의 만화계는 이러한 세계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세계 곳곳에서 흥행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나 혼자만 레벨업. 이 웹툰은 웹소설로 시작해 웹툰으로 제작되었고 그 인기로 인해 단행본까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누적 매출액이 약 300억 원에 달하는 K-웹툰의 선두주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과 영미권에서 연재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누적 조회수가 4억 건을 훨씬 상회하였으며 특히 약 5조 7천억 원 규모의 만화 시장을 가진 일본의 경우 웹툰 플랫폼인 카카오의 피코마가 지난 7월 월간 기준 일본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빅게임 부문 앱 통합 매출 1위에 올랐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이 2019 올해의 웹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만화엔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하는데 이 플레이어들은 전투를 거듭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지만 개개인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이상 더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만화의 주인공인 성진우는 다른 플레이어와는 달리 그 한계점이 없어 전투를 치를수록 계속 레벨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화의 제목과 같이 나 혼자만 레벨업인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최강은 아니지만 전투를 계속 치르다 보면 혼자만 한계점이 없는 그는 언젠가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추억에 빠지다 보니 서두가 길어졌고 옆길로 빠지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 왠지 누군가와 닮지 않았습니까? 토트넘이라는 구단에 처음 입단했을 때 그는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계속 레벨업하여 명실공히 토트넘의 에이스로 우뚝 올라선 지 오래였고 이제는 호날두와 같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최고의 활약으로 우리 국민들의 밤잠을 잊게 하고 감동을 선사해주는 바로 그는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슈퍼스타 손흥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같은 레벨업을 했을까요? 손흥민 선수의 레벨업 과정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0년 함부르크 유스팀에서 1군 무대로 데뷔했습니다. 하노버와의 리그 경기에서 최연소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점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의 시장 가치는 2억 원이었습니다. 2011년 함부르크 1군으로 정식 데뷔를 하면서 등번호 15번을 부여받고 주전급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장 가치는 전년과 비교하여 무려 약 30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2012년 강호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멀티골을 넣고 팀의 3대2 승리에 기여하며 시장 가치가 100억 원 이상으로 치솟게 됩니다. 다음 해인 2013년에는 12골 2도움을 기록하고 레버쿠젠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갱신하며 소속을 옮기게 됩니다. 2014년에는 레버쿠젠의 등번호 7번으로 43경기 12골 7도움으로 에이스급 활약을 하여 시장 가치가 180억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다음으로 2015년에는 42경기 12골 4도움이라는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고 약 405억 원에 토트넘으로 이적하여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이때 시장 가치는 약 330억 원이었습니다. 이적한 첫 해인 2016년에는 준수한 활약을 펼치지 못했지만 이듬해인 2017년부터 드디어 노력의 결실은 꽃을 피게 됩니다. 47경기 출전, 21골,
7도움을 기록했고 4월에는 EPL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면서 시장 가치가 395억 원으로 상승합니다. EPL 토트넘에 손흥민에 대한 투자는 실패했다는 말이 나왔었지만 손흥민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실력으로 안티들을 조용히 잠재웠습니다. 2018년에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2골을 기록하였고 아시안게임에서는 우승을 하게 되면서 병역 혜택을 받아 시장 가치가 큰 폭으로 올라 660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2019년에는 런던 풋볼 어워즈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고 48경기 20골 9도움으로 뛰어난 성적을 거뒀으며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의 영광도 안게 됩니다. 이때 시장 가치는 무려 1,055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4월 들어 시장 가치가 약 850억 원으로 하락했는데 손흥민의 레벨이 낮아진 것이 아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선수 가치가 하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즌 초반부터 맹활약을 펼치며 10월에는 다시 시장 가치가 1,00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시장 가치로 알아본 손흥민의 레벨업 과정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벌리 전에 케인의 어시스트를 받아 한 골을 추가하면서 시즌 10골, 27일 기준 EPL 득점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 최우수 선수에 해당하는 킹 오브 더 매치로 손흥민을 선정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와 스포츠 전문방송 스카이 스포츠도 손흥민에게 각 8.17점과 8점으로 최고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손흥민은 9경기 만에 10골을 넣고 있는데 이는 전성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득점력과 비슷한 페이스입니다. 토트넘은 1대0으로 승리한 뒤 구단 트위터를 통해 결승골 주인공인 손흥민의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월요일 밤 어려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어서 기쁘고 무엇보다 승점 3점을 쌓아 행복합니다 라고 승리 소감을 전하며 이제 다음은 유로파 리그입니다. 가자 스퍼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편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게리 네빌은 이 경기 후에 손흥민에 대한 극찬을 아낌없이 쏟아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저평가 선수입니다. 정말 엄청난 선수입니다. 환상적입니다. 상대팀에게 악몽을 선사하는 선수입니다. 라임 스털링, 사디오 마네, 모하메드 살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손흥민은 이들과 같은 수준입니다.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시티에 있어도 지금 같은 활약을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슈가 된 월드클래스 의견에 세기를 박았는데 지난주 무리뉴 감독에게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냐는 질문이 있었다. 난 이 말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 바로 역대 EPL 골 합작 순위입니다. 요즘 케인이 손흥민의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둘의 콤비 플레이는 이제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역대 EPL 골 합작 순위에서 첼시의 프랭크 램퍼드와 디디에 드록바의 36골에 이은 29골로 아스널의 티에리 앙리와 디디에 드록바, 맨시티의 다비드 실바와 세르히오 아게로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한참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손흥민과 케인은 이 기록을 넘어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27일 기준으로 7골만 합작하면 공동 1위에 올라서고 8골을 합작하면 단독 1위에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시기의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이러한 둘의 합작 플레이를 보면서 BBC는 최근 몇 년간 손흥민과 케인은 좋은 호흡을 보여왔다. 하지만 올 시즌은 그 수준이 거의 텔레파시에 이른 것 같다라며 최고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축구 전문 매체인 케키사카는 토트넘의 승리 소식과 함께 시즌 시작부터 호조를 유지하는 손흥민, 현재 공식전 4경기 연속골 중이며 29일 열리는 UEFA 유럽 리그의 엔트워프전에서 5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라며 긴급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도 수많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선수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네. 언젠가 일본에도 이런 선수가 나타났으면 기쁘겠어요. 손흥민의 포지션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라고 생각한다. 프리미어에서 득점 랭킹 선두에 있을 때의 대단함. 이대로 계속 간다면 발롱도르 후보에도 들어가는 수준이야. 현재의 최고만 아니라 아시아 역사상 최고인지도 모르지. 미나미노, 쿠보, 힘내. 아시아라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미 월드 클래스로 평가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란의 다에이가 월드 클래스의 포워드라고 아시아에서는 알려졌는데
손흥민은 그런 정도가 아니네. 이제 월드 클래스 중에서도 탑 레벨. 한편으로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과거를 보더라도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껏 잘 친다. 속도도 있고 아시아에서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야, 이대로 가면 발롱도르 취할 가능성도 있어. 나는 손흥민이 레알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보고 싶어. 이와 같은 반응들이었습니다. 한국을 그토록 싫어하는 일본인들도 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손흥민에게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2023년 6월 자유계약 선수 FA 자격을 얻습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토트넘은 손흥민을 붙잡기 위해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받는 연봉은 구단 최고액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은 짠돌이 구단으로 유명하죠. 구단이 줄 수 있는 최고 주급을 정해놓고 이에 맞지 않는 선수가 나오면 그 선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그는 주급 20만 파운드, 하나로 약 2억 9,500만 원의 성과급을 더한 재계약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5년 동안 인센티브 포함 연봉 총액 6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885억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만 다른 B클럽과의 주급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정도의 액수가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적다고 생각되지만 아무쪼록 연봉 협상도 잘 마무리되고 손흥민 선수가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